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뒤이어서 발발한 한국전쟁과 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대립은 확대되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신탁 통치안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3상회의가 중요한 전기였습니다. 한국민은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갈라졌고, 이런 분열은 체제 이념과 연결되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좌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찬탁 세력을 주도하였고, 우익 세력은 반대 세력을 주도하였습니다. 1946년 3월에 개최되어 같은 해 5월에 무기 휴회에 들어간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여할 한국의 정치 세력을 선별하는 기준에서 미국 대표와 소련군 대표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련군 대표는 3상회의의 결정에 찬성하는 정치 세력만 참여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미군 대표는 한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반탁 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5월에 결렬되었습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47년 5월이었습니다. 김구와 이승만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치 세력이 참여를 신청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초기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협의 대상 문제로 미군과 소련군은 갈등을 빚게 되어 1947년 8월에는 사실상 결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1947년 9월 미국 국무장관 마샬은 2년간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신탁 통치안을 폐기하고 한국의 독립정부를 수립할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소련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샬의 제안은 1947년 9월 21일에 유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결성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48년 1월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을 염원한 남한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입국과 활동을 지지하는 환영 포스터입니다. 이 사진은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을 염원한 남한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입국과 활동을 지지하는 환영 포스터입니다. 이 사진에는 임시위원단 위원 8명의 사진과 그 중앙에는 1948년 1월 12일 첫 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 통치한 소련군이 이 위원단의 방북을 거부하여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결의가 채택되어 사실상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이석을 제외한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독립국가 수립에 필요한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재헌헌법의 규정에 따라 1948년 7월 20일에 제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국회의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는 등 조각을 완료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8월 15일에 중앙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축하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 소유 재산이었던 귀속 재산 규모는 매우 컸습니다. 미 군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에서 귀속 농지와 소규모 귀속 기업체 일부를 불화했지만 이에 대해 한국민들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국 정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여전히 재산권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경제체제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법률인 재헌헌법은 한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제체제의 방향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재산권의 인정 여부인데 재헌헌법 제15조에서는 개인들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고 정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재헌헌법 제85조에서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기타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7조에서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으로 한다라고 했고 아울러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수립 초기에는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압도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정 시기의 경제 혼란과 생산 정체를 초래했던 정치 불안,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는 한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상당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부흥을 위해 재정제도, 금융제도, 무역 및 외환제도 등을 정비하고 경제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결과 경제는 안정되고 생산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중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은 한국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에서 전개되어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51년 초기까지 전쟁은 한국의 낙동강 전선에서 밀렸다가 다시 북한의 압록강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후퇴하고 다시 탈환하는 양상이 반복되며 전쟁의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표는 공보처가 조사한 한국 전쟁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의 총 피해액은 415억 원으로 1953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477억 원의 87%에 해당하였습니다. 이것을 경제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쟁 피해의 실상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문은 일반 주택으로 전체의 39%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 전쟁은 한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전쟁이 치러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에서 주택 파괴가 심각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가 큰 부분은 사회시설로 전체의 29%를 차지하였습니다. 사회시설에는 학교, 경찰서,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사회의 질서 유지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각종 시설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진은 한국전쟁 직후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시가지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일반 주택과 사회시설의 피해를 합하면 68%가 되었는데 그 피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51년 초기가 되면 38선을 중심으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국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가 큰 부분은 전체의 18%를 차지한 일반 기업체의 파괴였습니다. 일반 기업체에는 공업, 농림수산업, 광업, 토목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 기업체들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에서 공업 부분의 피해가 가장 커서 이 부문 피해의 54%를 차지했고 전체에서는 10%를 차지했습니다. 공업 부분의 피해를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전쟁 피해를 공업 부분에 한정해 보면 남한에서 발달했던 섬유공업, 인쇄재본업 등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공업 부문의 생산시설은 절반 정도가 파괴되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가 큰 부문은 중앙청, 중앙정부 소속기관, 지방행정기관 등을 포함하는 정부 시설이었는데 전체의 1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이 포함된 사회간접자본의 피해도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보처가 조사한 피해액은 유형자산의 파괴에 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유형자산의 피해 이외에도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 등의 정신적 피해, 통화량의 남발에 따른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의 피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소매 물가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8년에 소매 물가지수를 100으로 할 때 1949년 12월에는 162, 1950년 6월에는 207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소매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여 1951년 3월에는 1111로 1948년에 비해 11배 증가했고 1952년 9월에는 4212로 42배가 증가하여 한국 전쟁 중에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수립되어 경제 부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막 출발했으나 한국 전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 주택, 공공시설 등이 파괴되어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통화량 남발에 따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고려할 때 한국 전쟁의 파괴를 복구하는 것은 유언해 보였습니다.